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래요? 우크라이나에 남을래요? 북한으로 갈래요? 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첫 답변이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은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영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정세도 어수선하고 안팎으로 뭐 미국 또 중동 북미 관계도 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또 소식을 나누면서 올 한 해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들이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사실 북한이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에 들고 나와? 야, 이거 정말 잔머리 쓰는 데는 북한이 정말 선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민간 화물 트럭인데 저게 뭐가 신기하지? 이런데 위에 보시면, 적재함 위에 보면 뭐가 이렇게 굴뚝 같은 게 한 다발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122mm 미사일을 6개씩 엮어가지고 지금 2개 이렇게 덩어리를 놔뒀잖아요. 이 민간 트럭에다가 왜 이런 걸 실었을까? 이게 우크라이나의 한 그 민간 텔레그램 매체가 그 현지에서 찍어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이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매체에 보면은 오른쪽 사진이 지금 2023년 9월에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을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모습인데 2개, 왼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영상하고 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트럭이 똑같은 걸 아실 겁니다. 용악산 샘물이라는 글자만 지워졌죠. 그러니까 북한이 2년 전에 김일성 광장 퍼레이드에 등장시켰던 생수 운반차, 용악산 샘물 운반차로 위장한 이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에 보낸 겁니다. 자, 조금 더 확대된 이제 사진을 보면은 용악산 샘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트럭 적재함 위로 122mm 방사포가 드러나고 있고요. 예, 저기 용악산 샘물 그 적재함 안에 군인 2명이 딱 저렇게 앉아서 유사시에 이제 샘물 운반 차량처럼 민간 트럭처럼 가다가 갑자기 적재함 상부를 열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의 이런 기습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고요. 우크라이나나 아마 러시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러시아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야, 북한이 이것까지 이제 가지고 오나? 뭐 김일성 광장 그 퍼레이드 장면을 제가 다시 좀 그 당시에 거를 살펴봤는데 이 샘물 트럭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시멘트, 비료 이런 것들을 가득 실은 트럭인 것 같은데 상단 적재함이 이렇게 열리면서 방사포가 이렇게 드러나게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사람들이고 이 북한을 우리가 지금 상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최근 공개된 생포된 북한군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북한군 포로가 지금까지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생포된 포로가 2명이에요. 한 명은 20살의 이제 병사고 한 명은 26살의 장교입니다. 근데 26살 장교는 이제 영상으로 보면 턱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해서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20살 병사가 비교적 이제 다리 부상만 입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 우리 요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통역을 겸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신문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이 20살 병사니까 아무래도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동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렇게 좀 친분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좀 발전이 돼가지고, 뭐 그 20살 병사 입장에서는 외롭고 힘들고 지금 막막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저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 같은데,
북한군 병사 포로가 지금 많은 정보,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 좋은가요? 여기에 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 북한군 병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 포로가 되는 거를 되게 어떤 수치스러운 걸로 여기고 여러 가지 뭐 절대 포로가 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원래는 이렇게 포로를 신문하거나 이런 장면을 공개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제네바 협정, 포로와 관련한 이런 협약에도 그 포로의 신원이나 이런 걸 미디어에는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금 끝장까지 가는 이런 단계니까 이런 아마 심리전 차원에서 했는데 이 병사가 그 신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게 엄두가 안 나니까 사실은 그냥 정말 좀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래요, 우크라이나에 남을래요, 북한으로 갈래요 이런 의사표시도 못하고 첫 답변이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은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우면 저는 결국은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그냥 뒷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버린 마당이면 북한으로 보내버린다는 거는 또 러시아와 포로를 교환한다는 거는 결국 이 병사를, 이 포로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100% 그 살 수가 없고 가족들까지도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더 이상 그 언론에 공개하거나 이러지 말고 한국으로 조용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의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북한군 관련한 여러 가지 탈북한 군인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북한군은 김정은 체제 또 김정은을 위한 어떤 소모품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보는 게 총폭탄 결사옹이라는 말이에요. 장군님, 원수님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 그러니까 내 한 몸 그냥 초계와 같이 이렇게 불살라서 우리 김정은 장군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결사옹이도 그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최고 지도자를 옹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했는데 결국은 이게 비밀 파병이잖아요. 북한군이 보낸다는 거를 알리지 않고 보낸 거니까 북한군으로서의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병사들한테 강요하는 게 그거죠. 죽을 때 포로로 절대 잡히지 마라. 그러면 자결을 하거나 이러라는 거잖아요. 잡힐 것 같으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슈류탄을 정말 끔찍하지만 얼굴 부분에 터뜨려서 죽으라 그래요. 왜? 슈류탄으로 터지면서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야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죠. 다 지금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갖고 있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인으로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몽골계나 뭐 시베리아 쪽 이래서 동양인하고 외모가 비슷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얼굴 부분에 하던가 또 하나 하는 게 이 방탄조끼 안에 수류탄을 넣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100% 정말 사망시키기 위한 거고 이 20살짜리 병사가 생포되는 그 포로로 잡히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그 장면을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병사가 사실은 그 다른 북한군 동료들하고 낙오가 돼가지고 그 추운 그 숲속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견해가지고 5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이 가가지고 이제 둘러쌉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러시아 군이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인 포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북한군이 포로로 되지 않게. 그래서 그 작전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군 특수군 그 장교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거기에는 러시아가 평소에 포격을 한 번도 안 했던 지역이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우리를 죽이려 한 것도 있지만 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집중적인 포격을 했다. 근데 이제 물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의료 처치를 해가지고 이 병사를 구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얼마나 지금 그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병사들에게 자폭이나 자교를 강요하느냐 하는 거는 북한군이 지금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파병이 됐거든요. 3개 여단인데 한 개 여단 한 4,000명 정도인데 지금 사망자가 전사자가 1,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3,000명. 1개 여단,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죽거나 다친 거잖아요. 그 정도 전투면 적어도 포로가 몇십 명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거는 북한이 뭔가 군인들에게 강력한 세뇌랑 자결을 하도록 뭔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비밀 파병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강변을 합니다. 작년 그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푸틴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이제 북러 신조약을 맺거든요. 그 조약에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군사적인 원조를 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엔 헌장 51조까지 거론을 해요.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하는데 유엔 헌장은 침략을 당한 국가를 돕는, 우리가 6.25 때 침략당하니까 이제 유엔 구성원이 우리를 도왔듯이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지, 러시아처럼 푸틴처럼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는데 북한이 돕는다? 이거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을 북한 군복을 입혀서 북한 인공기를 달고 북한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가는 정식 파병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혀서 러시아 신분증으로 해서 몰래 지금 파병을 하는 거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통일부, 외교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헌법상으로 분명히 이 북한 군인은 우리 국민이에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하면은. 그렇지만 또 북한하고 우리가 모두 다 그 유엔에 가입돼 있는 어떤 개별, 어떻게 보면 국제법적으로는 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가 이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젤렌스키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네바 협약이나 이런 거에 따른 포로 처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병사처럼 돌아가면은 죽음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박해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예외로 하는 조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나 북한이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돌려보내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좀 깊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 병사는 저는 결국은 서울에 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병사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절대 나는 공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다른 탈북 귀순한 사람들처럼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뭐 유튜브나 또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겪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북한의 부모들이 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거나 이러는 거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미 이 친구 입장에서는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를 이렇게 명분 없는 전쟁에 보내가지고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히게 하고, 또 그걸 자기가 그 신문 과정이 공개됐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가족을 박해하고,
이런 과정에 오히려 이 젊은 청년이 울분을 느낀다면은 본인이 여기 와서 러시아 파병의 부당성이라든가 북한 체제의 문제라든가 북한 군 내의 어떤 문제, 또 본인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 군이나 러시아 지휘관으로 받았던 어떤 부당한 대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군 포로가 내막을 폭로할 경우 그 파장은 어떤가요? 지금도 아마 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대표부 직원들, 또 뭐 해외 식당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유튜브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깨닫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북한으로 이 친구들이 돌아가거나 북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이런 소식을 나누는 일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 내부에 어떻게든 아무리 숨겨도 저는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00명 정도가 지금 전 사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00명 뭐 전사한 사람들은 유고를 수습해가지고 평양으로 보내거나 이래서 뭐 그거는 그냥 덮어버릴 수 있지만 3,000명 부상자 어떻게 할 거야? 3,000명의 젊은 청년들이 대개 보면 뭐 그 드론 공격 때문에 팔, 다리가 이렇게 절단되거나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육안으로 봐도 이제 부상이 명확한 이런 3,000명의 청년들이 전역을 해가지고 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각 고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쟤 왜 다쳤나? 저 집 자식이 왜 저렇게 다쳐서 왔나? 군대 나갔다 그러더니 그 사연이 안 퍼지겠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군님이 군인들을 대량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고 저렇게 다 부상병이 돼가지고 왔다. 이런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동료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예전 엄마, 할아버지 세대랑은 달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그것도 부당한 이유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된 그 동료들을 보면서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불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뭐 김일성 체제를 위해서 다 버리고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이 20살짜리 병사의 부모의 나이도 사실은 40대 후반이거나 아마 50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고 사실 젊은 생각을 해요. 이전에 60, 70대 이런 분들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 체제에 적지 않은 부담, 또 체제 이반의 어떤 요인,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좀 흔들 수 있는 이런 균열이 되는 어떤 기폭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정원이 1월 중순부터 러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 동향 없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그거는 뉴욕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1월 말에 했고, 우리 국가정보원도 2월 초에 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지난해 10월 중순에 북한군 11,000명, 12,000명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가지고 동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11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이 됐거든요. 격전지에. 그 과정에서 11월부터 12월 한 2달 사이에 12,000명 중에서 3분의 1, 4,000명의 전사상자를 내면서 북한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북한에서 최정예군이라고 폭풍군단 11군단을 데리고 왔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라든가 드론이라는 어떤 신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했구나. 전술이나 전략을 다시 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군 12,000명이 다 전멸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 전술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 일단 병력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좀 새로운 그런 거를 모색하는 것 같고, 특히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밝혔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사령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 지휘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던
북한군 장교들도 상당수가 사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 지휘부도 현장 지휘부까지도 그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아마 일단 좀 병력을 전부 빼가지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생포 북한군 영상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전황을 알기 위해서 보는데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는 좀 이 정도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블러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군의 그 각 대대, 연대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각자 찍어가지고 그냥 공개를 하는데 그냥 가감없이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정말 잔혹스러운 거는 러시아군이나 북한군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기동할 수 없고 거의 죽어가는데도 거기다 또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널브러지는 거를 그대로 막 영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심리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드론 공격을 이용해서 러시아나 북한군을 이렇게 완벽하게 격퇴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로 영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는 건 봐라. 우리가 블러핑한 게 아니라 북한군이 실제로 현장에 와 있지 않냐.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지만 이거 북한군이지. 그래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포로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산채로 포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2명을 잡고 나서 그 영상을 공개한 것 같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군 내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병사가 우크라이나 사람 좋은가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 때보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만 미국 정부나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나 한국을 향해서 이 북한군까지 가담한 전쟁에 너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비살상 무기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격용 무기,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해달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가까워진 북러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과 러시아는 원래는 조금 소원했어요. 사실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사회주의 배신자, 근데 이제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때 생각은 뭐였겠어요? 러시아로부터 얻어먹을 게 없다. 좀 힘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찰싹 붙었잖아요. 2018년 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김정은이 부부 동반으로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부부를 만나가지고 마치 회담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보고하고 결과 나오면 또 숙제검사 맡으러 가는 이런 모양으로 북중 관계가 아주 긴밀해졌죠. 근데 사실 시진핑이나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어요. 김정은이 2013년부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권하면서 아버지 때 2번밖에 안 한 핵실험을 4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6차례 핵실험을 완성했고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ICBM도 계속 쏘고 이렇게 하는데 유엔은 계속 대북 제재를 하면서 중국 너희 동참해. 왜 안 하니? 너 시진핑 너 미국하고 같이 G2라면서 그러면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지 하고 압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몇 차례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책임 있는 유강국들이 이런 배반적인 행위를 한다고 또 중국 시진핑 체제를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그래도 후견국이니까 달래면서 가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나 서방의 눈치를 보는 중국보다는 최근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푸틴 형님은 시진핑 형님하고 다르네. 야, 이쪽이 더 좋겠다. 이랬는데 마침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전 불법 침공을 하면서 세계에서 이제 외톨이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뭐 푸틴 쪽에 선 사람은 벨라루시 정도? 뭐 메갈이 없는 벨라루스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푸틴이 말하자면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에 한 2년 넘기면서 이제 이게 그 우크라이나한테 좀 밀리기도 하고 또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럴 때 푸틴을 돕고 뭔가 서로 북러 관계를 좀 진전시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제 금전적인 이익, 뭐 11,000명,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월 한 2,000불씩 받으니까 1년에 한 3,800억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생기는 거예요. 계좌에. 그거 뭐 무시 못할 이제 현금이고 지금 달러 가뭄인데 거기에다가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점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이 녀석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버지 죽고 나서 27살에 집권해가지고 불안불안하던 거 내가 뭐 식량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지가 어려울 때 찾아왔을 때 내가 조언도 해주고 후경군 역할 해줬더니 이제 모스크바로 달려가 건방진 녀석 이러면서 요것 봐라 이 녀석이 이게 언제 한번 혼쭐을 좀 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 푸틴과의 관계를 시진핑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를 돕는 거를 군대 보내지 마, 포탄 지원하지 마, 우리 쪽으로 붙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푸틴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도 지금 상당히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사실 푸틴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쪽의 관광객들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중국은 좀 소원해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올 들어와서 한 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 노비자.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들 많았는데 비자 때문에 불편했잖아요. 해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안 해줬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북한이 좀 까분다고 생각했는지 노비자로 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외교부도 사실 이게 뭐야 갑자기 뜻밖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좀 수습하려는 분위기? 북중 관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가 2월 4일 날 평양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냥 이게 뭐 지하철을 그냥 탄 게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탄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앞으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하철이 북한 지하철이 다 꼬물이고 낡았는데 몇 개 있어요. 신형 동차 요즘 들어온 게 깨끗하고 너무 벽에 걸린 그 샹들리에가 너무 아름답고 벽에 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벽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해놨고 막 이렇게 막 띄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을 약간 중국 쪽에서 이제 막 후달구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좀 시진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짓을 몇 개 했거든요. 푸틴이 신년 연하장 보낸 거는 노동신문에 이렇게 일면에다 크게 싣고 시진핑이 연하장 보낸 거는 다른 저기 동남아 국가 이런 대통령이 보낸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바꿔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거는 역시 이제 북중 관계의 그 복원 아니면 북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시진핑도 느끼겠지만 아마 김정은도 그걸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과거 중국의 김정은 길들이기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치적인 제재나 압박도 있지만 경제적인 걸로 북한을 길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거죠.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김정은이 아무리 부인하고 발버둥을 치고 뭐 푸틴의 바짓가랭을 붙잡아도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 이상이에요. 코로나 때는 거의 뭐 90% 이상, 95%까지도 갔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떻냐?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 1%가 안 돼요. 이거 보면 뭐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뭐 북한이 거기에서 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파병을 하고 이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너가 까불어 봤자지. 중국이 북한에 숨통을 쥐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러시아가 주는 밀을 들여오고 뭐 원유를 조금 얻어오고 이런다 그래도 그 원유 얻어오는 거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의 유조선이 조그만 유조선이 북한의 유조선하고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밤에 몰래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 기름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해상자위대가 다 위에서 위성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고 뭐 너희는 앞으로 어느 항구는 못 가 그래 제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따칭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 쪽으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해외 뉴스에 막 나잖아요. 중국이 따칭 유전을 담궜다. 길들이게 하는 거다. 이러면 중국은 또 뭐 우리 송유관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며칠 잠근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는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뭐 거기서 달아날래도 중국이라는 이 만리장성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 중국이 김정남을 관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북중 관계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처형하면서 상당히 좀 기본축이 많이 흔들린 거는 사실이에요. 장성택은 오랜 기간 북중 관계에서 어떤 키맨 역할을 하면서 친중파들, 북한 내 친중파들의 어떤 핵심 세력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장성택은 김정일의 아들, 장남인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는 이복 형제죠. 김정남을 그 북한의 한때는 후계자 1순위였으니까 중국의 원로 그룹들이 이 김정남, 장성택 이쪽 라인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성택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배를 불렸죠. 본인들 세력들이 정말 호시절을 누린 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거예요. 어쩌면 그 석탄을 사줌으로써 대북 제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숨통이 트인 측면도 있거든요. 뭐 중국이 그깟 석탄 없어가지고 뭐 그 북한 석탄을 사오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집권 2년 차에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하면서 이 라인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김정남이 이제 죽었다 그래도 북한 내 친중파들은 여전히 아마 상당 세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만약 유고 상황이 빠진다 이러면 러시아와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에서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또 집단 지도 체제든 그게 어떤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든 군부의 움직임을 뭐 통제하는 거든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이 북한 정권 교체의 잠재적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무협지를 많이 봤지만 전통적인 무협지에서
딱 하나 그 절대불변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갚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는 누구를 봤다.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10년, 20년 무예의 고수한테 그 사사를 받아가지고 뭐 검술이나 뭐 이런 거에 도사가 되잖아요. 달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원수를 갚는데 김한솔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이 아버지가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독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본인도 어리고 이러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엄마하고 같이. 근데 지금 김한솔이 199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세 됐잖아요. 만 30세가 됐으면 이제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김한솔이는 프랑스 뭐 파리 정치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UWC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본인의 그 네트워크도 많고, 무엇보다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김한솔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어디 숨어 있길래 이렇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로얄 패밀리, 그것도 이제 김정은의 그 김정일의 혈통이라 볼 수 있죠. 백두 혈통의 일원인 한솔이를 숨겨놓을 수 있는 거는 미국 CIA뿐이 없어요. 미국 CIA가 아마 지금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김한솔은 지금 절치부심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체제를 새로운 대안 세력이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그 직후에 김한솔이가 여권을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김한솔이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제공했던 게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이거든요.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인데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 조직이 아마 지금은 자유조선이나 뭐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고는 있지만 CIA의 어떤 후원을 받는 북한의 그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는 김한솔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세력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김한솔의 등장은 엄청난 위협이 될까요? 그렇죠. 김한솔이는 공개적으로도 김정은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가 왜 저렇게 독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김정은하고 한번 날을 세웠다가 김정남은 사실 김정은의 그 무서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톤다운을 시켰거든요. 근데 김한솔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독재자라는 말을 뭐 거침없이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김한솔을 반드시 또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이 아마 편히 발 뻗고 못 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김정남을 살해할 때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탠딩 오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라. 이 스탠딩 오더라는 거는 실행이 돼서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명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려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